아들이 정윤회가 와서 대통령하고 이제 그 멀어지게끔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한 것 같다고. 우리 그 아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비서까지는 뭐 충분해도 대통령 비서로는 아마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별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비행기만 타고 뭐 그냥 이러다가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는 결국은 주변에서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했겠죠. 그런 말씀을 대통령께 전달하신 분이 그러면 최순실 씨? 그러니까 아니 애민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혼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원인이 아닌가. 그런데 자, 김 변호사, 지금 정윤회 씨 부친의 얘기는 뭔가 남편 정윤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은 국정을 커버할 청와대까지 들어갈 능력이 안 된다. 예. 이걸 최순실이 대통령이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했다.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도 생각한 게 아닌가. 이혼을 둘러싼 여러 가지 배경 중에 결국 내부의 두 사람의 경쟁 권력 때문에 통제, 예. 뭐 경쟁, 뭐 충분히 여러 가지가 예, 맞습니다. 적용됐다는 거 충분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정윤회 씨하고 최순실 씨가 이혼한 시기 그리고 그 이혼한 과정에서 네.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아버지께서 지금 정윤회 씨가 대통령의 비서로 일하기에는 조금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대통령 주변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대통령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정윤회 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권력순위 1위가 최순실 씨고 2위가 정윤회 씨고 박근혜 대통령이 3위라고 하는데 네. 그 정윤회 씨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이야기를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최순실 씨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하고 정윤회 씨가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경쟁 관계에 어느 정도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결국 이 문건 유출. 2014년 1월경 그 네. 시기에 지금 문건 유출이 그 청와대에 보고가 되고 네. 그 안에 또 실제 내용을 또 살펴보게 되면 최순실 씨가 뭔가 이렇게 정윤회 씨가 비선 실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쟁심을 드러냈다라는 이런 내용이 조금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네. 그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 어떤 방향을 잡아서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 방안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를 둘 다 데리고 가든지 네. 아니면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한 사람의 부부관계를 그냥 놓고 두 사람을 뭐 데리고 가거나 한쪽을 선택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런 어떤 고심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 이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혼을 정윤회 씨와 시킨 다음에 최순실 씨만을 데리고 이 국정을 가지고 간 게 아닌가. 그럼 그런 어떤 일련의 어떤 이혼 시나리오와 이 문건에 들어가 있는 내용 이런 네. 것들을 보면 결국 정윤회 씨가 최순실 씨와 뭔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놓고 권력 경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네. 있을 것 최영 같습니다. 편집. 한번 저는 이제 좀 추정을 해봤어요. 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실 뭐 하나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그렇죠. 없잖아요. 예.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로 믿을 만한 것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추정을 해보면 사실은 이 정권 초반부터 정윤회 씨도 실세로서 기능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실세로서 이 기능은 정윤회 씨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 기능을 한 것이 아니고 3인방은 자기가 뽑은 사람들이니까 3인방과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가면서 실세로서 기능을 했고 네. 최순실 씨는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3인방을 고리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연결이 돼서 실세로서 기능을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세다고 봐야죠? 역시 네.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사람이 센 거예요. 하여튼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자주 만나는 사람이 네. 있고 네. 이 정윤회 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못 만나잖아요. 네. 못 만나는데 3인방을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것이고 네. 최순실 씨는 청와대에 드나들면서 3인방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가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정윤회 씨가 저 문건 파동과 더불어서 결국은 비선 실세에 반열해서 탈락하는 그런 그런 그 운명을 겪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당시 정윤회 씨가 가깝게 지냈던 역술인을 만나서 그런 결혼 생활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을 딱 보면 애 키우는 건 힘들고 원래 가정생활에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와이프가 좀 기질이 됩니다. 저 이세민 씨가 아마 4월 16일 우리가 세월호 참사 당일날 정윤회 씨가 만났다고 한 역술인입니다. 자, 와이프가 기질이 셉니다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뭐 박학정 경정의 입으로도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권력 서위 1, 2, 3위가 누구다 이런 이야기 나왔다. 이 얘기 자체를 방증하는 것은 이미 정권 초기부터 정윤회와 최순실 간에 권력적인 암투가 있었다는 네. 것이고 또 두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좌우했다. 나라를 국정 운영을 좌우했다. 뭐 이런 것을 네. 그대로 증명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정윤회 씨가 역순이한테 가서 아내가 기가 세다 이걸 상담했다는 그 자체는 네. 결국 이 부분을 좀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제어하는 방법이 뭔지 그걸 모색하는 그런 차원이었다 네.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두 사람의 권력 암투가 오늘날 같은 그런 현실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네. 저는 아까 뭐 대통령께서 그 이혼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이제 종용을 했다는 건데 그런 것들도 사실 뭐 우리가 유추해 보건데 이혼을 해라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는 결국 뭐 상당한 밀접한 가족 같은 관계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네. 두 부부와 그 박근혜 대통령 관계. 그럼 그 이혼을 왜 시켰을까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런 일련의 그런 권력 암투 과정이 있어 왔었고, 네. 그것이 정윤의 문건으로 의해서 보고가 되고 실질적으로 확인했단 말이죠, 대통령이. 네. 그러면 이 사람을 부부로 놔두게 되면은 결국 이것이 확산될 그런 가능성, 더 번질 가능성이 있다, 그죠? 이것은 그렇죠. 대통령 차원에서 사전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리하는 방법으로서 이혼이 적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서정석 국장, 네. 이혼이 됐다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또 재산 분할 소송을 냈습니다. 정윤회 씨가 이제 최순실을 상대로. 재산 분할 소송을 냈다는 거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최순실의 재산 전체 내역을 법원이 알아보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 이제 그 95년에 결혼을 해서 네. 2014년 이제 5월 달에 법적으로는 이혼하거든요. 5월 달에. 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다가 2015년 2월 달에 이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냅니다. 네. 정윤회 씨가. 네. 한 5억 원 정도를 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7월 달에 법원에 이른바 최순실 씨의 재산을 명시해달라. 재산 명시 신청을 네. 냅니다. 네. 그리고 8월 말에는 또 그 국토부에다가 사실조회 신청서까지도 해요. 네. 그렇게 쭉 가다가 그 9월 3일 날 최순실 네. 씨가 독일로 출국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최순실 씨가 독일로 갑자기 날아간 게 9월 3일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정윤회 씨가 9월 6일 날 그 소송을 명시 신청 소송을 취하를 하게 되죠. 이제 그런 과정을 쭉 밟게 되는데 아마 이 이혼하는 과정 자체에서도 지금 뭐 우리가 또 대통령이 개입됐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네. 그 과정에서 뭔가 이제 최순실 씨와 지금 최순실 씨 뭐 재산이 알려진 재산이 한 400억 남짓 되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재산과 관련된 좀 뭐 서로 나누는 어떤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순실 씨가 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러니까 재산분할 소송도 내고 그래도 별 반응이 없으니까 좋다. 그러면 법원에다가 정확하게 최순실 재산이 뭐뭐뭐 있는지 밝혀달라는 재산 명시 소송까지 내는 뭐 그런 상황까지 좀 이어졌던 것 같고 네. 갑자기 취한 저 부분에서 이제 물론 보이지 않는 마쿠에 뭐 여러 가지 네.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저 당시에 어떤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은 이 급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수천만 원을 받고 끝냈다. 뭐 네. 이런 멘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최순실 씨가 거의 독일로 도피성으로 갔던 거 아닙니까? 네.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정윤회 씨로서도 이걸 취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좀 처했던 것 같습니다. 자, 김 변호사는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러니까 소치한 시점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아마 정윤회 씨가 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최순실 씨가 네. 긴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 네.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지난 9월 6일 날 이제 네. 결국에는 취하를 했는데 그때가 그렇죠. 바로 K재단과 미르스포츠 그 문제가 예, 본격화되기 바로 그게 시작한 본격화되기 거죠. 네. 시작한 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재단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가를 검찰에서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최순실 씨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쭉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네. 바로 긴급하게 아마 협의해서 소치하를 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네. 이 소위 말하자면 이게 좀 굉장히 특이한 조항 아닙니까? 네. 네 가지 조항. 네. 이 보면은 뭐 첫 번째 양육권 재산 분할 요구 금지 이 부분은 좀 이해가 갑니다. 뭐 네. 재산에 대해서 숨겨진 재산이 드러날 염려도 있고 그런데 두 번째 결혼 생활 누설을 하고 누설 금지하고 상대방 비난 금지 이 2번과 3번인데요. 왜냐 그러면은 굳이 2번과 3번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네. 상대방 비난 금지에 결혼 생활 이야기하면 비난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게 함축적으로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네. 따지면 그런데 굳이 왜 결혼 생활 누설을 따로 조항을 빼서 이렇게 상금 조항으로 만들어 놨는지 결국 봤을 때 결혼 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불화로 됐다 그러면은 이건 굳이 뭐
넣을 필요도 없는 것인데 여기에 제2, 제3 자꾸 의혹이 적복시킬 만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게끔 하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2, 3번은 사실은 뭐 결혼 생활 동안에 있었던 일을 외부에 네. 누설한다든가 아니면 상호 비난한다든가 하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결국은 최태민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그동안에 뭐 한 사람이야 뭐 최태민 씨 저 딸이고 뭐 사위니까 그건 당연히 그 아버지와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이 권력 다툼을 벌였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상대방을 서로 비난한다든가 뭐 저 사람이 나를 그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멀게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박근혜 대통령 얘기와 최태민 씨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그 이혼 서류에는 제가 보기에 저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둘 다 사실은 자기네들과 연관됐던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씨가 드러나는 것을 네. 별로 바라지가 않을 테니까 저런 조항을 넣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재산분할 명시소송 관련해서는 저는 약간 의아스러운 것이 그러니까 공개된 부동산이나 땅 이런 네. 것들은 대략 정윤회 씨도 알고 있을 네. 것인데 저걸 왜 냈을까 굳이 생각해보다가 최근에 보니까 아버지인 최태민 씨가 역삼동 집에 네. 죽기 전에 비밀의 어떤 방이 숨겨놓은 있었고 거. 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떤 CD라든지 뭐 골드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 네. 이런 이제 증언이 나왔던데 그래서 저는 정윤회 씨가 이것을 낸 배경에는 이 최순실의 재산 중에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빌딩이라든지 땅 이런 거 말고 더 있을 거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뭐 골드바라든지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의 존재를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알기 네. 때문에 최순실 씨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치고 들어갔던 것 아닌가 뭐 그런 추측이 됩니다. 자,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정윤회 씨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최순실이 나를 질투하긴 했다. 내가 있을 때는 지금처럼 잡음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을 텐데 오히려 약간 좀 비꼬는 투 같았습니다. 어찌됐든 정윤회 씨는 이 비선 라인에서 밀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나기 시작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용인이 있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진짜 그때 예전에 부족하고는 연락도 있었고 지켜보자고. 큰일 그러니까 그거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몰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아주 그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시키면 다 죽고. 김 변호사, 결국 이 사안 자체가 보면 최순실 일당들이 일을 같이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오른팔 왼팔도 있고 했습니다. 그 내부에서 오른팔 왼팔이 결국 다 등을 돌려서 일이 다 터진 겁니다. 어제 문제가 된 이 녹취도 박영선 의원이 노승일이라고 그건 누가 봐도 최순실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했다고 아예 뭐 증언을 해버렸어요. 예, 사실은 거의 집사 역할까지, 그러니까 독일로 도피했을 때 도움까지 뭐 집을 구해주고 뭐 이런 어떤 생필품을 구해주고 거의 집사 역할을 한 사람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사실은 노승일 부장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의 핵심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이렇게 등을 돌린 것은 지금 이 국면에서 본인이라도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절박함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안 자체가 여기까지 온 것에는 결국 본인 탓입니다. 본인 탓. 최순실 탓인데 결국에는 이 문제가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커졌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태블릿 PC의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태블릿 지금 아까 거기 나온 녹취록에서도 태블릿 PC를 뭐 훔쳐간 것처럼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태블릿 PC가 드러남으로써 이 태블릿 PC 안에 있었던 180여 개의 어떤 국정 문건이 보도가 됨으로써 이야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태블릿 PC가 누구 것이냐, 과연 최순실 씨가 쓸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3차 국정조사에서 이 태블릿 PC가 어떻게 해서 유출되는지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확인한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이 사무실에서 사실은 책상 하나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는데 그 책상이 고영태 씨가 쓴 책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가 알력 다툼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불화가 있었다 보니까 이거를 마음대로 집기를 드러내면 고영태가 조금 이게 법적으로 또 형사 조치를 하거나 이런 문제를 삼을 수가 있으니까 최순실 씨가 본인이 직접 그 책상을 건들지 말고 나머지만 정리하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 자체에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사단이 나게 되는 어떤 배신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의 어떤 실수가 가장 큰 것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최순실의 오른팔 고영태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최순실과 함께 이름을 같이 써서 고원기획이란 것까지 만들었던 당사자가 등을 지는 과정입니다. 청문회 증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설에는 고영태 증인이 가까이 최순실과 지내다가 차은택 이후에 차은택 때문에 본인은 소원해졌고 차은택과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고영태 씨가 뭔가 앙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최순실을 존경합니까?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미워합니까? 제가 2년 전부터 그런 좀 모욕적인 말과 뭐 밑에 직원들을 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행위를 좀 많이 해서 그때부터 좀. 자,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고영태가 던진 말이 있죠. 네. 그러니까 2년 전부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 주장은 그러면 저 최순실 씨를 언제 만났느냐고 그랬을 때 2012년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4년 전이죠. 4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2년 전이면 2014년이에요. 그동안 2년까지 그럼 2년 동안은 사이가 좋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헤어지게 된,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그때 그 계기가 뭐냐? 갑자기 뭐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뭐 네. 이랬다는 거죠. 네. 그러면 4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2년간은 그랬다는 얘기예요. 네. 사람 취급도 제대로 해주고 대접을 제대로 해줬다는 얘기죠. 네. 관계가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근데 네. 사람이 누구를 이렇게 대할 때 네. 무슨 아무런 중간에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돌변을 해서 갑자기 이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한다든가 이러지는 않아요. 네. 보통. 그 중간에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네. 그 중요한 이유가 지금 이완영 의원의 경우에는 차은택 씨를 꼽고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저희가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개별적으로 보면 그런 것 아닌가 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차은택 씨를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한테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소개해 준 거는 2013년쯤 초예요. 네.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1년쯤 있다가 이제 이게 사이가 나빠진 거예요, 둘이. 그런 거 보면 시간상으로도 그렇다. 그래서 저 부분이 좀 앞으로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이 국정농단의 꼬리는 태블릿 PC보다는 사실은 네. 고영태와 최순실 사이의 갈등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부터 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재단 문제, 강제모금, 그다음에 최순실 씨 존재, 국정농단 이런 것들이 거기서부터 하나씩 풀려 나가는 거거든요. 모든 증거 자료를 고영태가 다 수집했던 거죠. 그렇죠. 네, 언론에 제보하면 뭐 똑같은 생각인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봐도 고원기획이라는 이름 자체가 고영태의 고차하고 최승원의 썼자 아닙니까? 예. 이게 보통 사이 같으면 이런 회사 이름을 공동으로 어떻게 이름을 가지고 다 지어요? 그리고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모욕적인 말과 밑에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이게 뭐냐면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동등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동등한 관계에 있는데 갑자기 돌변했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결국 차은택을 소개하는 사람이 고영태입니다. 그렇죠. 고영태를 자기가 소개했는데 그 선을 넘어서서 오히려 차은택한테 이 힘이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지 않아도 뭔가 모르게 뭐 유출을 합니다만 열등의식도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도 이 힘의 균형 자체가 급격하게 자기가 데리고 자기가 소개를 해준 사람한테로 넘어가니까 이 부분이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은 정말 고영태와 최순실 간의 어떤 군열에서부터 바로 시작이 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규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게 단순히 인간관계가 틀어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권을 놓고 갈등을 벌인 것인지는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갈등이 시작되면서부터 서로가 폭로가 되고 서로 배신이 시작됐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012년에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를 처음 만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고영태 씨의 과거 뭐 주점 동료나 이런 사람들 증언에 따르면 그 훨씬 전에 시작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영태 씨는 2012년으로 딱 국한하잖아요. 그 전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규명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자,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네거티브 전을 주로 전담했습니다. 전두환 전 새누리당 의원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추측을 하면 그렇다는 거지. 너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되게 누가 기획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적이야. 정말 너무 봐도 견적이 안 나올 정도로 황당한 일들이 많이 진행되잖아. 그냥 거의 아줌마 수준의 일들이.
외부에서 국정농단을 해도 기본은 갖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자, 소정국장. 네. 정윤회 씨는 저 정도원의 정윤회 보복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그 얘기에 대해서 황당한 반응을 보였는데 아마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아마 정도원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정도원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정윤회 씨가 볼 때 최순실이 혼자서 이걸 다 하면 결국은 크게 사고 터질 것이다. 이렇게 놓아두면 어떻게든 사고가 터지지 않겠느냐. 라고 보지 않았을까. 정도원 의원은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윤회 씨 같은 경우는 뭐 국회에 있을 때 저도 여러 차례 네. 보고 했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요 차분하고 치밀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일을 해온 걸 보면은 주로 정윤회 씨는 이 3인방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3인방과. 네. 네. 그러니까 그 3인방과는 벌써 뭐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그 각각의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네. 이 일을 시킬 때도 아, 이 일은 누가 맡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죠. 근데 네. 지금 최순실 씨가 하는 이 행동을 보면은 3인방은 이미 청와대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고영태 씨라든지 차은택 씨라든지 이른바 어떤 정제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 데리고 일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번에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도 이 사건의 진상이 나온 것이 사무총장들이 진실을 이야기했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 미르재단 이성한 전 사무총장이라든지 K스포츠재단 정현식 전 사무총장이 네. 사실들을 다 이렇게 진술을 했잖아요. 언론에도 네.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순실 씨의 일하는 방식이 너무 이렇게 막 벌리는 식이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정윤회 씨 입장에서는 내가 했으면 저렇게는 안 했을 텐데 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네. 했을 거고 정두원 전 의원으로서는 뭔가 이게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치밀하게 돌아가는 그런 걸로 봐서는 최순실 씨 작품은 아니고 저런 정도면 마프에 정윤회 씨 있을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추측을 했던 건데 좀 네. 사실과는 좀 거리가 저는 그 정도원 의원의 저 얘기를 한마디로 이제 그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정윤회 씨가 미필적 고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정도원 의원에 있어서 정윤회는 그 인식 자체가 최순실보다는 훨씬 단수가 높은 사람의 인식이 됩니다. 2007년 때부터 내가 TV 대행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최순실에 관련된 자료보다도 정윤회에 관련된 자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략의 어떤 수위상은 수위로 봤을 때는 정윤회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뭐 그런 것이고 그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는 정윤회는 최순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가장 잘 알아. 최순실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이라든가 앞으로 예상되는 행보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정윤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글자 그대로 그 정윤회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잡음이 생길 수 있다. 내가 했으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겠다. 이런 애들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표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죄였으니까 그냥 반기하고 놔뒀다. 이런 어떤 미필적 고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생각이 좀 네. 제가 보기에는 저 말의 전제는 사실은 정윤의 문건 파동은 최순실의 작품이라는 걸 전제로 할 때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걸 복수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장난도 얘기했고. 그렇죠. 이걸 복수전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것이 우리 그 조리장 얘기에서도 그게 있잖아요. 그 정윤의 문건 파동이 있을 때 한두 달 정도는 최순실 씨가 안 들어왔다는 거니까 청와대에. 그 얘기는 그 정도는 그 최순실 씨도 알았을 거예요. 정윤의 문건 파동이 나서 만약 그 문제를 이렇게 수습을 하려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본인까지 걸려들었는데 가지고. 근데 그런 일을 왜 벌이겠습니까, 최순실 씨? 그렇기 때문에 정윤의 문건 파동은 문건 파동대로 별개의 그 다른 과정을 통해서 노출이 된 것이고 이것도 다른 과정을 통해서 노출이 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보면 시작 자체가 시작이 고영태 씨가 어쨌건 언론사를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영태 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영수 특검 필요하다면 정윤의 문건에 관한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윤의 문건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자,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